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과 소설을 읽어볼까 합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모두 1000명을 넘어서 1030명 정도 되는데요. 뭐 유명한 그런 블로그 또 유튜브 운영자들에 비하면 뭐 작은 수치지만 또 교회 유튜브 치고는 그렇게 또 우리 교회 규모에서는 적은 구독자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 매 클립당 그 클릭 수는 그렇게 뭐 한 100회 안팎이고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봐줬으면 하는데 그래도 100명 정도 선에서 아직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저희 교회 유튜브를 보는 우리 교인이 아닌 어떤 분이 다른 책도 좋지만 소설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요. 한번 오늘은 오랜만에 소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소설은 김현수 작가의 7해, 그러니까 7년이죠. 7회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인데요. 7회의 마지막 이 책인데요. 제가 김현수라는 작가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의 책은 처음 읽어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소설은 백석이라고 하는 우리 월북한 시인 유명한 분이 있죠. 서정시를 쓰기로 유명하고 그 식구들이 그 시어들이 지방 평안도 쪽의 그 사투리를 포함해서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한 시인이고요. 월북 시인이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 판금 상태에 있었지만 지금은 해금되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백석의 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김현수의 7회의 마지막이라는 이 소설은 바로 백석이 북한에서 어떤 생활을 보냈는가에 대한 그런 것을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서 다룬 소설입니다. 백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흔히 카프라고 하죠. 1925년 8월에 결성된 사회주의 문학단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1925년 4월에 조선공산당이 발족했으니까 그 문학을 하는 분들이 이념에는 굉장히 앞섰던 것 같죠. 같은 해 8월에 이 카프가 조직이 되었으니까요. 이 카프 멤버들을 보면 아주 쟁쟁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름만 뽑아봐도요. 이상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로 유명하죠. 그 다음 심훈, 상록수 소설로 유명합니다. 또 이기영, 두만강이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이분의 책이 있습니다. 또 한설야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항상 그 사회주의 작가 하면 가장 먼저 이름이 떠오르는 임화, 그리고 이태준, 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백석은 엄격하게 말해서 카프 회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카프 회원들이 대부분 월북을 하죠. 그리고 백석도 함께 월북을 했기 때문에 백석을 이해하는 데는 카프 활동, 그가 직접 활동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함께 우리가 배경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김영환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한때 백석의 연인이었던 걸로 알려진 자야라는 이름을 가진 기생 출신이었는데요. 김영환이 그 말년에 전 재산 1000억 원을 기부해서 만든 절 이름이 바로 길상사였습니다. 길상사는 그 유명한 고 법정 스님에게 드려졌고요. 그래서 법정 스님이 이 김영환에게 길상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법명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 절 이름도 길상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백석 연구가 송준에 따르면 김영환 씨는 길상화, 자야 이런 이름으로 불리던 김영환 씨는 사실 백석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바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 7회의 마지막 이 소설에도 김영환 씨와의 그 로맨스를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설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설은 조선문학가 총동맹위원장, 그러니까 북한에서 조직된 그 문학가들, 소설가들, 시인의 단체겠죠. 이 조선문학가 총동맹위원장을 지냈던 한설야의 눈밖에 나서 평양에서 양강도 삼수군 협동조합으로 쫓겨난, 그러니까 뭐 숙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백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월북 후에 시를 쓰지 않고 주로 러시아 시인 벨라 아흐마둘리나의 시를 번역해 왔는데 자기의 시는 더 이상 쓰지 않고
그 벨라의 시만 번역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벨라와의 어떤 교감 이런 것들도 소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벨라의 시를 아주 아름답게 번역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그 시에 대한 창작 욕구를 달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이제 그 양강도 삼수군이라는 곳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이제 또 한편으로 시를 씁니다. 다시. 한동안은 시 번역만 하다 다시 시를 쓰는데요. 그 시인으로 살았던 마지막 7년을 상상한 소설이 바로 이 소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 시기에 쓴 백석의 시가 몇 편 발견되었기 때문에 작가는 상상력을 더해 이 소설을 써내려간 거죠. 김현수는 어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소설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인이 더 이상 시를 쓰지 못하는 것의 의미, 그럼에도 백석이 놓지 않았던 소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자기의 소설을 평가했습니다. 1912년생인 백석은 1996년에 별세합니다. 85세까지 살았으니까 북한의 평균 수명으로 보아 장수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 모진 고난의 행군 시절도 견뎌냈고요. 무엇보다도 북한 사회에 동화되지 못했던 다른 월북 문인들에 비해 훨씬 장수했으니 많은 추측이 가능하겠죠. 백석이 북한에서 비굴하게 살았다거나 살아남기 위해서, 또 아니면 무척 괴롭게 남은 여생을 보냈다라든가 그런 추측이 나올 법도 하지만요. 그러나 김현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백석은 말하지 않으므로, 다시 말해 시를 쓰지 않으므로 그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이렇게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62년 이후 시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35년, 죽기까지 35년 세월을 백석이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그가 농업을 배워나가면서 또 여러 가지 그 가축을 키워나가면서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한 습득력이 좋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동네 어린아이들의 시를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소설의 제목은 백석의 시 석탄이 하는 말에서 따왔는데요. 시의 일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빨갛게 타고 타련다. 7회의 첫 해에도, 7회의 마지막 해에도. 여러분 그 안도현 시인,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도현 시인 잘 아시지요? 그의 시 중에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라고 하는 이 시인은 또 그 시인, 가수 안치환이 불러서 연탄재라는 노래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노래방 가면 이 노래도 참 많이 불렀었습니다. 또 안도현의 시 중에 반쯤 깨진 연탄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안도현의 이 시를 생각하면서 사실 안도현 시인이 백석의 엄청난 팬이거든요. 연구도 나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일제하가 백석이 이 마지막 7회라는 그 시를 쓰던, 석탄에 대하여라는 시를 쓰던 그 일제하가 석탄의 시대였다면 안도현의 시대는 연탄의 시대죠. 그러니까 백석 시인은 비록 시를 다시 시작했다가 결국은 더 이상의 시를 남기지 않았지만 석탄처럼 언어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은 계속 간직하고 있었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백석의 말년의 삶은 제가 보기에는 연탄재에 가깝습니다. 소설에서는 자음과 모음으로 된 사랑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불행해지는 것쯤이야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작가는 이런 백석의 정신세계, 시세계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가 뜨거웠던 시절을 생각한다면 연탄재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무런 쓸모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때는 안도현의 시처럼 한때는 뜨거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 소설은 실존 인물은 호 또는 한 글자로 표현하고요. 가상의 인물은 이름을 땄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줄거리와 주제의식과는 별개로 이 실존 인물들이 누구인지 추적해 나가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를 양강도로 쫓아낸 인물은 소설에서 계속 병도라고 나오는데요. 이 병도는 한설야의 본명입니다. 한병도였습니다. 또 상허라는 호가 등장하는데요. 이 상허는 백석보다 먼저 숙청된 이태준이고요. 그러니까 한설야는 본명을 쓰고 이태준은 오히려 그의 호를 사용합니다.
또 고당, 우리 잘 알죠? 고당 조만식 선생, 한국의 간디라고도 불렸으며 일제야 물산 장려 운동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백석은 해방 이후 북에서 고당의 영어 또 러시아어 통역사를 담당했었는데요. 사실 김일성은 초반에 조만식의 도움을 상당히 필요로 했었습니다. 실제로 존경하기도 했었고요. 조만식은 사회주의 이념에는 동조했지만 끝까지 김일성 체제에는 반대하다가 한국전쟁 이후 사라집니다. 조만식 장로의 최후에는 많은 의문점이 따릅니다. 반공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북에서 처형한 거고, 또 북의 입장에서 보면 남에서 평양에 진주했을 때 남에서 처형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개연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만식 장로는 김일성 정권이나 미국 어느 쪽에도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기독교를 앞세웠던 이승만의 기독교 정신에 비한다면 사회주의와도 연대할 수 있고 그 자신이 또 사회주의 운동도 해왔던 조만식 장로의 기독교 신앙은 많이 서로 상극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느 것도 지금 사실인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북에서 죽였다, 남에서 죽였다라고 하지만 둘 다 그런 주장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개연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조만식 장로 얘기로 옆에 샜었는데요. 소설 속엔 또 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분은 고정훈이라고 한때 그 80년대 초에 무슨 하여튼 약간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을 만들었던 분이고 국회의원도 몇 번 지냈던 분인데요. 이분은 뭐 위키백과에 보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특별보좌관, 초선 국회의원 등을 지낸 대한민국 군인, 정치가, 언론, 기업가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훈이라는 사람이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지명도는 높지 않지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아주 절친이었다고 해요. 백석이랑. 그래서 그 북에 있던 백석에게 남으로 가자라고 권유했다가 백석이 거절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 신현중이라는 분인데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죠. 누굴까 맨 처음에 누굴까 궁금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설에 보면 백석이 나랑 같이 뭐 그러니까 같은 직장에 근무했고 그럼 1930년대 조선일보 일터인데 그 찾아봐도 신현중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지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에 답답함을 호소했더니 어떤 분이 알려주셨더라고요. 신현중 맞다고. 그래서 그 신현중이라는 분을 찾아보니까요. 이분이 이제 사실은 아주 일제하에서는 반제국주의 투쟁을 아주 세게 하다가 뭐 백석은 사실 투옥의 경험은 없는데 신현중은 3년이나 또 투옥된 적도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현이라는 사람이 백석의 김현수의 소설에서는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소설에서 백석은 우연히 남쪽 소식을 듣고 일제하에서 반제 투쟁에 나섰다가 지금은 남쪽 통영 근처에서 학교 교장을 하고 있는 현을 오랜만에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쯤은 일제하에서 그렇게 반제 투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소설 속에서 그를 칭송하는 가상의 시를 씁니다. 하지만 신현중은 백석과는 연적 관계였습니다. 백석은 박경련이라는 이화여전 출신의 여성을 좋아했는데요. 그런데 박경련의 집에서 백석이 기생 출신의 첩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결혼을 반대합니다. 경상남 통영 오천에서 딸을 이화여전에 유학시킬 정도면 열린 집안이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석의 그 배경을 문제 삼았던 것이죠. 그 빈틈을 절친 신현중이 차지해서 신현중은 그 박경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심한 백석은 이런 시를 남깁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흰 바람 벽이 있어 시의 일부이고요. 또 이런 시도 남기죠. 그렇건만 나는 하이한 자리 위에서 마른 팔뚝의 새파란 핏대를 바라보며 나는 가난한 아버지를 가진 것과 내가 오래 그려오던 처녀가 시집을 간 것과 그렇게 살뜰하던 동무가 나를 버린 일을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시입니다.
그런데 소설에서는 이 작가는, 이 김현수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담지 않고 신현중이 남쪽에서도 여전히 반제 투쟁에 나서줄 것을 바라는 시를 썼다고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김현수 작가가 왜 백석에 그런 시를 썼을까라고 소설에 남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신현중 너도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한번 불행해져 봐라 이런 마음? 아니면 백석 자신이 이데올로기 시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서글픔? 뭐 다 비슷한 맞는 말이기도 하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신현중, 너는 그 여인을 사랑하지 말고 여전히 이데올로기에만 몰두하거라. 그 여인의 사랑을 주는 신현중이 생각하기 싫었던 것이겠죠. 제 생각입니다. 소설가가 어떤 의미로 이 소설에 이런 에피소드를 넣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현중은 백석이 반미 투쟁에 나서줄 줄 그렇게 바랬던 것과는 달리 낙향에서 통영 근처에서 학교 교장을 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1980년 세상을 떠났고요. 사후인 1982년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으니까 그의 6.25 이후에 그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 그냥 미루어 짐작만 해봐야죠. 다시 이제 일제하로 돌아가서 실망한 백석은, 그러니까 이제 여인에게 차인 거죠. 차인 백석은 함흥 영생여고 선생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기생 진향을 만납니다. 그 기생에게 자야라는 별칭을 붙여줍니다. 그가 바로 길상화 김영환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소설에는 그 이야기를 추정할 만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김현수 소설가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모양입니다. 저는 이 김현수의 소설을 보면서 두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이문열이었습니다. 이문열은 영웅시대라는 소설을 통해서 월북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아주 많이 담아내고 있죠. 이문열에게 그의 아버지는 이데올로기에 빠져 가족을 팽개친 사람, 그래서 남쪽에 남은 가족들은 연좌제와 여러 가지 경제적 궁핍함 속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게 한 그 아버지, 그랬던 그 아버지가 북한에 가서 과연 그가 추종하던 이데올로기 때문에 행복해졌는가? 그렇지 않았다. 배신당해서 북한에서도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영웅시대에 담았기 때문에 이 김현수가 백석에서의 북한 생활을 상상한 이 소설에서 혹시 이런 영웅시대류의 그런 감상에 젖어드는 것은 아닐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그렇진 않습니다. 김현수의 소설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이문열을 다시 생각해보면요. 아버지의 그 이데올로기에 몰두했던 것을 비판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지금 엄청난 우파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한 명은 소설가 김승옥입니다. 그의 소설 1964년 겨울, 서울 1964년 겨울, 또 무진기행 등으로 매우 유명한 소설가였죠. 생활고가 있었는지 영화 시나리오 각색으로 30대 후반의 나이, 항상 한창 소설가로 이름을 날려야 될 70년대 후반, 그는 영화 각색가로 이름을 날립니다. 소설보다는 시나리오 각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창 영화화가 잘 되던 소설이 최인호의 소설이었는데, 주로 제 기억으로는 최인호의 소설이 영화화될 때 거의 모든 각색은 김승옥이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박정희 정권, 70년대 후반의 그 암울한 박정희 정권에서 북에서 임화가 그랬듯이 절필한 거나 다름없었죠. 그러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이제 우리가 민주화가 되나 보다, 박정희가 죽고 난 뒤에요. 동아일보의 먼지의 방이라고 하는 신문 연재 소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문 연재 소설이 상당히 인기가 있을 때죠. 그런데 결국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에 대한 그 잔인한 군인들의 진압.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나는 소설을 쓸 수 없다. 연재 15회 만에, 신문 소설은 그 일간지가 매일 연재되는 건 다름없었겠죠. 중단하고 연재를 자진 중단하고 절필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뒤에 1981년 4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절필 선언 그 1년 동안 매우 괴로운 시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1년 뒤 종교적 계시를 체험한 후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1999년부터 세종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2003년, 그러니까 60대 초중반의 나이에 중풍으로 쓰러지면서 교수직을 사임하고요. 그 역시 뭐 지금 아직은 생존해 계시지만 중풍으로 거의 말이 어눌해져서 언어를 잃은 것과 다름없으니 남과 북, 뭐 북한에 갔다고 해서 시대와 불허한 예술가들이 더 괴로웠던 건 아니고요. 남과 북 모두 예술가들에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한때 닥치는 대로 김승옥의 소설에 탐닉했던 저는 이 시기에 김승옥이 신비적 종교 체험을 한 것을 아주 실망스러운 사건으로 여깁니다. 물론 시대적 허무함이 그렇게 표현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교적 체험에도 좀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종교적 체험으로 인해서 순복음교회 열성 신도가 되었고, 그 체험 사건에는 조영기 목사도 큰 몫을 했고, 조영기 목사에게 귀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삶을 소설가 김승옥은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정말 자기의 글로서 소설로서도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그의 신앙적 깊이를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체험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오히려 지쳐서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김승옥을 볼 때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백석의 말 이름, 김승옥의 말 이름, 어느 선택이 옳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백석은 이데올로기를 택했고 김승옥은 신앙을 택했습니다. 무엇은 옳았고 무엇은 글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후회는 있었을지 몰라도 사회주의를 택해 월북했던 그들의 선택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한때 뜨거운 피가 흘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뭔가 그들의 문학적 자질을 가지고 뭔가 사회를 바꿔보려고 했던 그런 의도, 그게 실패했을지라도 한때는 그런 의도를 가졌었고요. 중년에 접어든 김승옥은 그런 것보다는 그분의 그 허무함, 그 고통을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다 죄송스럽지만, 종교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손쉬운 방법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자기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요.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도 더욱더 뜨겁고 의미 있게 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김승옥 선생은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북에 간 사람들은 말씀드렸듯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들이 한때 뜨거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남쪽에 남은 작가들은 자기들은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남쪽 체제를 찬양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뜨거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 문학을 가장했습니다. 우리는 순수 문학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순수 문학이었습니까? 그들은 또 다른 이데올로기에 예속되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시인 모윤숙이 그랬고, 서정주가 그랬고, 이문열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에 가서 좌절한 작가들만을 애처롭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체제에서든지 선택에는 후회가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선택의 책임은 오롯이 그 자신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최인훈의 소설 광장의 주인공 이명훈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제3세계행을 택했지만 제3세계로 그를 데리고 가던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가 찾던 광장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저보다 윗세대에게는 아주 유명한 작가 이병주가 있습니다. 바람과 구름과 비는 1970년대 조선일보에 연재되던 소설인데요. 마침마다 그 소설을 아주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검색해보니까 혹시 제가 또 그 70년대 소설이 아니었던가 이런 것들을 다시 조사하러 검색해보니까 TV조선에서 얼마 전에 드라마로 상영하다가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왜 제가 그걸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 아주 뭐 감명 깊은 소설은 아닙니다. 역사 소설인데 아주 스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전에 드라마가 된 적도 있었고요. KBS인가 어디서요. 다시 한번 이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TV조선이라 이번에는 볼까 말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병주에는 다른 소설 관부 연락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득한 옛날 프랑스 파리 어느 거리에서 만난 절름발이 거지를 생각한다. 나는 다리를 어디서 다쳤느냐고 물었다. 그는 외인 용병 부대에 갔었다고 했다. 뭐 때문에 갔느냐고 되물었더니 그는 아주 장엄하게 이야기했다. 운명.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운명으로 결정됩니다. 누구도 후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운명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계획되어 있었다는 말로 우리는 것을 운명과는 더 한 차원 높은 섭리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현수의 그 7회의 마지막을 보면서 운명과 섭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